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가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장 유산을 내놓으라고 악을 썼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침없이 관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장장 7년이라는 시간. 시댁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과배란 주사를 견뎠습니다. 성녀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장례식장 한가운데 들이닥친 내연녀였습니다. 내 남편의 핏줄이라며 공장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요구였죠. 벼랑 끝에 몰린 바로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낯익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소름 돋게 익숙한 소리. 천식 환자의 쌕쌕거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제 남편은 과연 진짜로 죽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끔찍하고도 놀라운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한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매캐한 냄새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 도윤의 영정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시선은 이내 다른 곳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비릿한 주소를 머금은 시어머니, 최 여사, 그리고 그 옆에 선 낯선 여자. 얼굴에 하얗게 화장을 떡칠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 역시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사살배기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죠. 아이는 영정사진을 보며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지우의 7년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정, 공장, 그리고 그녀의 청춘.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저들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불과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건축 자재 공장. 그 옆 조그만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무서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요란한 빗소리가 어둠을 찢어밟힐 듯 했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데웠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였습니다. 요즘 공장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재 대금이 막히기 일쑤였죠. 부부가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밤 10시를 넘겼습니다. 도윤은 처마 밑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줄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댔습니다. 깡마른 뒷모습,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는 도윤의 눈빛, 극도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애틋하게 말했습니다. 찌개 다 식겠어요. 어서 들어와서 밥 먹어요. 공장빈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면 돼요. 너무 속 끓이지 마요. 병날까 무서워요. 도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쥐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우를 바라보는 눈동자. 그 속에는 어두운 도피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도윤은 지우의 손을 덥석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미친 듯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몇 초 뒤, 지우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지우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부부가 오랜 세월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 공장 비상금의 전부가 입금된 것입니다. 여보, 갑자기 이 큰 돈을 왜 보내는 거예요? 지우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쉰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당신이 가지고 있어. 비상금으로. 요즘 공장 주변에 험한 놈들이 꼬여. 돈을 같이 두는 건 위험해. 내 말 명심해. 이 돈은 당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을 마친 도윤은 차키를 낚아챘습니다. 얇은 비옷을 걸쳤습니다. 거래처에 시멘트를 급하게 넘겨야 해.
강원도 쪽으로 다녀올게. 문 잘 잠그고 먼저 자. 나 기다리지 말고. 지우가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 낡은 트럭은 칠흑 같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처마 밑에 남겨진 지우. 불길한 예감이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서두르던 뒷모습.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적을 찢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윤 씨 보호자 되십니까? 당장 국도 협곡 현장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남편분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낭떠러지로 추락해 전소되었습니다. 새벽에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지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절한 비명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방, 병원, 영안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살 타는 냄새와 소독약 냄새. 지우는 헛구역질을 쏟아냈습니다. 차가운 침대 위, 검게 수처럼 타버린 시신 한 구가 있었습니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끔찍하게 웅크린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흰 천을 부여잡았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시신. 하지만 손목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반쯤 녹아내린 금속 시계.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가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몇 번이나 혼절했습니다.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죽다니. 그것도 저렇게 끔찍하게 죽다니. 경찰이 유품을 건넸습니다. 그을린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윤의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유리는 박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휴대폰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놀랍게도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발신자 표시 제한의 문자. 그 짧은 몇 글자. 지우의 온몸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처리가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공장 옆 작은 집. 매캐한 향 연기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4일 동안 지우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유령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깊게 패인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상복. 지우는 간신히 문상객을 맞이했습니다. 다리는 금방이라도 꺾일 듯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잔혹한 현실이 닥쳤습니다. 피를 나눈 시댁 식구들. 그들의 소름 끼치는 냉대와 통제였습니다. 시부모와 시누이 유진. 그들은 지우를 상주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지우를 따돌렸습니다. 시아버지 강영감.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딸 유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유진은 오빠의 빈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우 부부의 안방과 사무실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통약을 찾으러 안방에 들어간 지우.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유진이 옷장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 그곳에는 공장 부지 등기권리증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뭉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건데요? 지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턱을 치켜들며 쏘아붙였습니다. 새언니, 지금 오빠가 죽어서 집안이 쑥대밭이에요. 언니가 무슨 정신으로 재산을 관리해요? 엄마가 중요 서류는 잃어버리기 전에 챙기라고 하셨어요. 언니는 슬퍼서 제정신 아닐 텐데. 그냥 우리 부모님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잖아요. 유진은 지우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류 뭉치를 품에 안은 채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지우는 억울함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서류들은 저희 부부의 전부예요. 제가 보관하는 게 맞잖아요. 왜 아가씨한테 다 가져가라고 하신 거예요? 곡을 하던 시어머니 최 여사. 지우의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소의 점잖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도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눈이 쏠렸습니다. 최 여사는 지우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썼습니다. 내년이 감히 재산을 운운해? 이번 듯한 공장. 내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세운 거야. 넌 그냥 내 아들 등골 빼먹은 기생충 같은 년이고 장장 7년이나 씨앗 하나 못 품은 성녀 주제에 알도 못 품는 암탉. 내가 꾹 참고 견뎌줬더니 내년이 드센 팔자로 우리 도윤이를 잡아먹어? 밖에서 숫덩이가 돼서 끔찍하게 죽게 만들어? 아이고, 내 새끼야. 저런 악독한 년을 만나서 명을 재촉했니? 철저하게 계산된 통곡 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의 귀를 쇠망치처럼 때렸습니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고, 강 영감네 불쌍해서 어째 며느리가 애도 못 낳는데 아들까지 죽었으니 여자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을 잡아먹은 개지. 독살스러운 말들이 지우의 가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7년의 난임. 그녀는 수많은 모욕을 참아냈습니다. 구역질 나는 한약을 수도 없이 삼켰습니다. 수천만 원 빚을 져가며 시험관 시술을 강행했습니다. 난소가 퉁퉁 붓도록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였죠. 오직 남편의 체면을 위해, 시부모를 공양하기 위해 단 한 번도 대들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시신이 채식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지우를 진흙탕에 처박았습니다. 재산을 강탈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문상객이 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지우는 따가운 시선을 피해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부엌 모퉁이를 도는 순간 담장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를 잃은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들뜨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네. 15억짜리 생명보험 맞죠? 네, 제가 강도윤 씨 친동생 유진이에요. 시스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난달에 오빠가 직접 수익자명에 변경했죠? 부인해서 우리 부모님으로 전부 변경한 거 확실하죠? 장례 끝나면 사망진단서 들고 바로 청구하겠습니다. 지우는 발이 땅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젖은 수건이 떨어졌습니다. 15억 원의 생명보험금. 사고가 나기 불과 한 달 전명의 변경. 왜 도윤이 그런 짓을 한 것일까요? 부부 사이에 비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통사고 직전에 명의를 바꾼 걸까요? 가장 큰 보험금의 수익자에서 아내를 빼버리다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은 죽음을 미리 알았던 걸까? 아니면 시댁 식구들과 모종의 계획을 꾸민 걸까? 혼란스러운 상념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뚜벅뚜벅 다가오는 발소리. 유진의 애인, 태호였습니다.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 장례식장인데도 명품 셔츠를 입고 향수를 뿌리고 나타났습니다. 태호를 보자마자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팔짱을 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태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유진의 허리를 감싸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죽인 지우의 귀에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일은 다 틀림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어르신들한테 그 지우라는 여자 쥐 잡듯이 잡으라고 해. 빨리 공장 포기 각서 받아내라고. 보험금도 곧 떨어질 텐데 여기서 질척거리면 계획 망가져. 그 여자 지금 제정신 아닐 테니까. 멘탈 무너졌을 때 겁먹게 해서 재산 다 토해내게 만들어. 유진이 킥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오빠. 우리 엄마가 벌써 기를 팍 죽여놨어. 애도 못 낳는 빈 껍데기 주제에 뭘 요구하겠어? 어둠 속에서 지우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 장례식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기획된 역겨운 재산 쟁탈극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고립, 가슴을 후벼 파는 모욕, 서류를 빼돌리던 손길, 15억의 거액 보험금까지 모두 지우를 내쫓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빈손인 지우를 내쫓으려는 짐승들의 잔치. 억눌려 있던 울분들이 차가운 경계심으로 굳어졌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문자 메시지, 시댁에 소름 끼치는 두 얼굴. 이 사건은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가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장 유산을 내놓으라고 악을 썼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침없이 관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장장 7년이라는 시간. 시댁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과배란 주사를 견뎠습니다. 성녀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장례식장 한가운데 들이닥친 내연녀였습니다. 내 남편의 핏줄이라며 공장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요구였죠. 벼랑 끝에 몰린 바로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낯익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소름 돋게 익숙한 소리. 천식 환자의 쌕쌕거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제 남편은 과연 진짜로 죽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끔찍하고도 놀라운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한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매캐한 냄새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 도윤의 영정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시선은 이내 다른 곳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비릿한 주소를 머금은 시어머니, 최 여사, 그리고 그 옆에 선 낯선 여자. 얼굴에 하얗게 화장을 떡칠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 역시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사살배기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죠. 아이는 영정사진을 보며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지우의 7년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정, 공장, 그리고 그녀의 청춘.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저들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불과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건축 자재 공장. 그 옆 조그만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무서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요란한 빗소리가 어둠을 찢어밟힐 듯 했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데웠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였습니다. 요즘 공장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재 대금이 막히기 일쑤였죠. 부부가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밤 10시를 넘겼습니다. 도윤은 처마 밑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줄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댔습니다. 깡마른 뒷모습,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는 도윤의 눈빛, 극도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애틋하게 말했습니다. 찌개 다 식겠어요. 어서 들어와서 밥 먹어요. 공장빈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면 돼요. 너무 속 끓이지 마요. 병날까 무서워요. 도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쥐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우를 바라보는 눈동자. 그 속에는 어두운 도피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도윤은 지우의 손을 덥석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미친 듯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몇 초 뒤, 지우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지우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부부가 오랜 세월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 공장 비상금의 전부가 입금된 것입니다. 여보, 갑자기 이 큰 돈을 왜 보내는 거예요? 지우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쉰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당신이 가지고 있어.
비상금으로. 요즘 공장 주변에 험한 놈들이 꼬여. 돈을 같이 두는 건 위험해. 내 말 명심해. 이 돈은 당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을 마친 도윤은 차키를 낚아챘습니다. 얇은 비옷을 걸쳤습니다. 거래처에 시멘트를 급하게 넘겨야 해. 강원도 쪽으로 다녀올게. 문 잘 잠그고 먼저 자. 나 기다리지 말고. 지우가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 낡은 트럭은 칠흑 같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처마 밑에 남겨진 지우. 불길한 예감이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서두르던 뒷모습.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적을 찢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윤 씨 보호자 되십니까? 당장 국도 협곡 현장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남편분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낭떠러지로 추락해 전소되었습니다. 새벽에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지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절한 비명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방, 병원, 영안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살 타는 냄새와 소독약 냄새. 지우는 헛구역질을 쏟아냈습니다. 차가운 침대 위, 검게 수처럼 타버린 시신 한 구가 있었습니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끔찍하게 웅크린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흰 천을 부여잡았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시신. 하지만 손목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반쯤 녹아내린 금속 시계.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가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몇 번이나 혼절했습니다.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죽다니. 그것도 저렇게 끔찍하게 죽다니. 경찰이 유품을 건넸습니다. 그을린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윤의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유리는 박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휴대폰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놀랍게도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발신자 표시 제안의 문자. 그 짧은 몇 글자. 지우의 온몸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처리가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공장 옆 작은 집. 매캐한 향 연기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4일 동안 지우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유령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깊게 패인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상복. 지우는 간신히 문상객을 맞이했습니다. 다리는 금방이라도 꺾일 듯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잔혹한 현실이 닥쳤습니다. 피를 나눈 시댁 식구들. 그들의 소름 끼치는 냉대와 통제였습니다. 시부모와 시누이 유진. 그들은 지우를 상주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지우를 따돌렸습니다. 시아버지 강영감.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딸 유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유진은 오빠의 빈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우 부부의 안방과 사무실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통약을 찾으러 안방에 들어간 지우.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유진이 옷장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 그곳에는 공장 부지 등기 권리증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뭉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건데요? 지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턱을 치켜들며 쏘아붙였습니다. 새언니, 지금 오빠가 죽어서 집안이 쑥대밭이에요. 언니가 무슨 정신으로 재산을 관리해요? 엄마가 중요 서류는 잃어버리기 전에 챙기라고 하셨어요. 언니는 슬퍼서 제정신 아닐 텐데. 그냥 우리 부모님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잖아요. 유진은 지우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류 뭉치를 품에 안은 채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지우는 억울함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서류들은 저희 부부의 전부예요. 제가 보관하는 게 맞잖아요. 왜 아가씨한테 다 가져가라고 하신 거예요? 곡을 하던 시어머니 최 여사. 지우의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소의 점잖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도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눈이 쏠렸습니다. 최 여사는 지우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썼습니다. 내년이 감히 재산을 운운해? 이번 듯한 공장. 내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세운 거야. 넌 그냥 내 아들 등골 빼먹은 기생충 같은 년이고 장장 7...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가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장 유산을 내놓으라고 악을 썼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침없이 관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장장 7년이라는 시간. 시댁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과배란 주사를 견뎠습니다. 성녀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장례식장 한가운데 들이닥친 내연녀였습니다. 내 남편의 핏줄이라며 공장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요구였죠. 벼랑 끝에 몰린 바로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낯익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소름 돋게 익숙한 소리. 천식 환자의 쌕쌕거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제 남편은 과연 진짜로 죽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끔찍하고도 놀라운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한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매캐한 냄새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 도윤의 영정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시선은 이내 다른 곳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비릿한 주소를 머금은 시어머니, 최 여사, 그리고 그 옆에 선 낯선 여자. 얼굴에 하얗게 화장을 떡칠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 역시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사살배기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죠. 아이는 영정사진을 보며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지우의 7년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정, 공장, 그리고 그녀의 청춘.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저들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불과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건축 자재 공장. 그 옆 조그만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무서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요란한 빗소리가 어둠을 찢어밟힐 듯 했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데웠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였습니다. 요즘 공장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재 대금이 막히기 일쑤였죠. 부부가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밤 10시를 넘겼습니다. 도윤은 처마 밑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줄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댔습니다. 깡마른 뒷모습,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는 도윤의 눈빛, 극도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애틋하게 말했습니다. 찌개 다 식겠어요. 어서 들어와서 밥 먹어요. 공장빈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면 돼요. 너무 속 끓이지 마요. 병날까 무서워요. 도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쥐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우를 바라보는 눈동자. 그 속에는 어두운 도피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도윤은 지우의 손을 덥석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미친 듯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몇 초 뒤, 지우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지우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부부가 오랜 세월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 공장 비상금의 전부가 입금된 것입니다. 여보, 갑자기 이 큰 돈을 왜 보내는 거예요? 지우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쉰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당신이 가지고 있어. 비상금으로. 요즘 공장 주변에 험한 놈들이 꼬여. 돈을 같이 두는 건 위험해. 내 말 명심해. 이 돈은 당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을 마친 도윤은 차키를 낚아챘습니다. 얇은 비옷을 걸쳤습니다. 거래처에 시멘트를 급하게 넘겨야 해. 강원도 쪽으로 다녀올게. 문 잘 잠그고 먼저 자. 나 기다리지 말고. 지우가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 낡은 트럭은 칠흑 같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처마 밑에 남겨진 지우. 불길한 예감이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서두르던 뒷모습.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적을 찢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윤 씨 보호자 되십니까? 당장 국도 협곡 현장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남편분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낭떠러지로 추락해 전소되었습니다. 새벽에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지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절한 비명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방, 병원, 영안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살 타는 냄새와 소독약 냄새. 지우는 헛구역질을 쏟아냈습니다. 차가운 침대 위, 검게 수처럼 타버린 시신 한 구가 있었습니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끔찍하게 웅크린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흰 천을 부여잡았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시신. 하지만 손목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반쯤 녹아내린 금속 시계.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가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몇 번이나 혼절했습니다.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죽다니. 그것도 저렇게 끔찍하게 죽다니. 경찰이 유품을 건넸습니다. 그을린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윤의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유리는 박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휴대폰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놀랍게도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발신자 표시 제한의 문자. 그 짧은 몇 글자. 지우의 온몸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처리가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공장 옆 작은 집. 매캐한 향 연기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4일 동안 지우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유령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깊게 패인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상복. 지우는 간신히 문상객을 맞이했습니다. 다리는 금방이라도 꺾일 듯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잔혹한 현실이 닥쳤습니다. 피를 나눈 시댁 식구들. 그들의 소름 끼치는 냉대와 통제였습니다. 시부모와 시누이 유진. 그들은 지우를 상주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지우를 따돌렸습니다. 시아버지 강영감.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딸 유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유진은 오빠의 빈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우 부부의 안방과 사무실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통약을 찾으러 안방에 들어간 지우.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유진이 옷장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 그곳에는 공장 부지 등기권리증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뭉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건데요? 지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턱을 치켜들며 쏘아붙였습니다. 새언니, 지금 오빠가 죽어서 집안이 쑥대밭이에요. 언니가 무슨 정신으로 재산을 관리해요? 엄마가 중요 서류는 잃어버리기 전에 챙기라고 하셨어요. 언니는 슬퍼서 제정신 아닐 텐데. 그냥 우리 부모님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잖아요. 유진은 지우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류 뭉치를 품에 안은 채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지우는 억울함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서류들은 저희 부부의 전부예요. 제가 보관하는 게 맞잖아요. 왜 아가씨한테 다 가져가라고 하신 거예요? 곡을 하던 시어머니 최 여사. 지우의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소의 점잖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도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눈이 쏠렸습니다. 최 여사는 지우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썼습니다. 내년이 감히 재산을 운운해? 이번 듯한 공장. 내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세운 거야. 넌 그냥 내 아들 등골 빼먹은 기생충 같은 년이고 장장 7년이나 씨앗 하나 못 품은 성녀 주제에 알도 못 품는 암탉. 내가 꾹 참고 견뎌줬더니 내년이 드센 팔자로 우리 도윤이를 잡아먹어? 밖에서 숫덩이가 돼서 끔찍하게 죽게 만들어? 아이고, 내 새끼야. 저런 악독한 년을 만나서 명을 재촉했니? 철저하게 계산된 통곡 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의 귀를 쇠망치처럼 때렸습니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고, 강 영감네 불쌍해서 어째 며느리가 애도 못 낳는데 아들까지 죽었으니 여자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을 잡아먹은 개지. 독살스러운 말들이 지우의 가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7년의 난임. 그녀는 수많은 모욕을 참아냈습니다. 구역질 나는 한약을 수도 없이 삼켰습니다. 수천만 원 빚을 져가며 시험관 시술을 강행했습니다. 난소가 퉁퉁 붓도록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였죠. 오직 남편의 체면을 위해, 시부모를 공양하기 위해 단 한 번도 대들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시신이 채식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지우를 진흙탕에 처박았습니다. 재산을 강탈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문상객이 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지우는 따가운 시선을 피해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부엌 모퉁이를 도는 순간 담장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를 잃은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들뜨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네. 15억짜리 생명보험 맞죠? 네, 제가 강도윤 씨 친동생 유진이에요. 시스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난달에 오빠가 직접 수익자명에 변경했죠? 부인해서 우리 부모님으로 전부 변경한 거 확실하죠? 장례 끝나면 사망진단서 들고 바로 청구하겠습니다. 지우는 발이 땅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젖은 수건이 떨어졌습니다. 15억 원의 생명보험금. 사고가 나기 불과 한 달 전명의 변경. 왜 도윤이 그런 짓을 한 것일까요? 부부 사이에 비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통사고 직전에 명의를 바꾼 걸까요? 가장 큰 보험금의 수익자에서 아내를 빼버리다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은 죽음을 미리 알았던 걸까? 아니면 시댁 식구들과 모종의 계획을 꾸민 걸까? 혼란스러운 상념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뚜벅뚜벅 다가오는 발소리. 유진의 애인, 태호였습니다.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 장례식장인데도 명품 셔츠를 입고 향수를 뿌리고 나타났습니다. 태호를 보자마자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팔짱을 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태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유진의 허리를 감싸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죽인 지우의 귀에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일은 다 틀림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어르신들한테 그 지우라는 여자 쥐 잡듯이 잡으라고 해. 빨리 공장 포기 각서 받아내라고. 보험금도 곧 떨어질 텐데 여기서 질척거리면 계획 망가져. 그 여자 지금 제정신 아닐 테니까. 멘탈 무너졌을 때 겁먹게 해서 재산 다 토해내게 만들어. 유진이 킥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오빠. 우리 엄마가 벌써 기를 팍 죽여놨어. 애도 못 낳는 빈 껍데기 주제에 뭘 요구하겠어? 어둠 속에서 지우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 장례식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기획된 역겨운 재산 쟁탈극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고립, 가슴을 후벼 파는 모욕, 서류를 빼돌리던 손길, 15억의 거액 보험금까지 모두 지우를 내쫓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빈손인 지우를 내쫓으려는 짐승들의 잔치. 억눌려 있던 울분들이 차가운 경계심으로 굳어졌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문자 메시지, 시댁에 소름 끼치는 두 얼굴. 이 사건은 절대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차갑고 숨막히는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무심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들끓고 있었죠. 지우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 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의심을 이 꽉 깨물고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찬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지우가 부엌에서 남편의 첫 제상에 올릴 죽을 끓였습니다. 조심스레 들고 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지우의 손에서 뜨거운 죽 그릇을 획 낚아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도자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펄펄 끓는 죽이 지우의 발등 위로 튀었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익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최 여사는 허리에 손을 얹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무슨 염치로 내 아들 재상에 밥을 올려? 집안의 복을 다 갉아먹는 엽기 같은 년. 우리 도윤이 영정 앞에서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전 잘못한 거 없어요. 밤낮 없이 일만 하면서 공장 키워낸 죄밖에 없다고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잔인하게 구시는 건데요? 지우가 울컥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 최 여사는 지우의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깨진 파편이 뒹구는 바닥에 강제로 꿇어 앉혔습니다. 7년이야. 대를 이을 자식 하나 못 낳은 년. 도윤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밖으로 나돌다 개죽음 당한 거야. 네가 내 아들 죽인 살인마야. 향이 다 탈 때까지 파편 위에서 무릎 꿇고 속죄해. 최 여사는 쾅 소리가 나게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꿇어앉은 지우. 무릎으로 날카로운 파편이 밝혀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남편의 영정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여보, 날 이 늑대 떼들 틈에 버려두고 어딜 간 거야?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아이를 못 가져서 정 떨어졌던 거야? 지독한 시간이 흐르고 향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핏자국을 닦아냈습니다. 무릎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낡은 스쿠터에 올라타 곧장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다 빼돌리기 전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텅 빈 공장 마당에는 자재들만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벌써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안으로 잠갔습니다. 서랍과 책장, 캐비닛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들은 없었습니다. 유진의 손에 이미 싹쓸이 된 상태였죠. 남은 건 쓸모없는 영수증 쪼가리뿐이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은 지우. 지친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때 책상 아래 구석에 놓인 수납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독특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 칸 서랍 바닥에 얇은 합판을 덧대어 두었죠. 이중 공간을 만들어 물건을 숨겨두곤 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맨 아래의 서랍을 힘껏 빼냈습니다. 틈새로 손가락을 밀어넣어 합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대학 시절 물건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두꺼운 비닐에 쌓인 낡은 가죽 수첩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평범한 자재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페이지를 넘어서자 달라졌습니다. 도윤의 글씨체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극도의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11월 15일, 태호 그 악마 자식한테 이자 3천만 원 송금. 원금은 아직도 40억이 남았다. 12월 5일, 놈들이 빚 독촉을 하며 지우를 찾아가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절대 아내가 알게 해선 안 된다. 12월 18일, 이자가 이자를 낳아 빚이 불어났다. 태호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공장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난 이제 끝이다. 어떻게든 지우에게 공장만은 지켜줘야 한다. 지우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40억 원이라니? 도윤이 어떻게 그런 거액의 빚을 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공장 자금은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대체 어디서 40억이라는 빚이 생겼고 하필 유진의 애인인 사채업자 태호에게 빌렸다는 말입니까? 끈적하고 역겨운 거미줄이 뇌리를 옥죄어 왔습니다. 남편은 공장과 무관한 거대한 빚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건지 아니면 태호의 함정에 걸려든 건지. 수첩에 적힌 피 끓는 자책의 기록들. 도윤이 태호의 살인적인 압박 속에서 홀로 싸워왔음을 증명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 공장을 지키기 위해 홀로 죽어갔던 남편. 억울함은 이내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남편의 글씨를 어루만졌습니다. 지우는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은 찰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수첩의 맨 마지막 장,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빨간 미니, 원피스를 입은 20대 초반의 여자. 룸살롱 소파에 기대어 교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짙은 얼굴. 사진 뒷면에는 도윤의 다급한 글씨가 갈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을 옥죄던 슬픔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40억 원의 빚, 사채업자 태호와 무슨 관계일까? 도대체 왜 이런 여자의 사진을 숨겨두었던 것일까? 연민은 얼어붙어 소름 끼치는 의심이 되었습니다. 수익자가 변경된 15억의 사망보험금, 숨겨진 40억의 사채, 정체불명의 여자, 시댁 식구들의 인간 이하의 만행.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시댁과 남편, 이 죽음 이면에서 구역질 나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수첩과 사진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무릎 꿇었던 그녀.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도윤이 죽고 49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은 평소 가난하다며 곡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천막을 쳤습니다. 20상이 넘는 출장 뷔페를 불렀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이웃, 거래처 사람들까지 불렀습니다. 매캐한 향 연기가 음식 냄새와 뒤엉켰습니다. 마치 잔칫집 같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은 지우. 제단 구석에 서서 조용히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집안. 하지만 그녀는 철저히 유령 취급을 받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는 유진이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고 다녔습니다. 건달 태우는 어두운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깨를 쫙 펴고 친척들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라도 된 양 말입니다. 역겨운 위선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지우의 속이 뒤틀릴 즈음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떨렸습니다. 절친이자 민사 전문 변호사인 서연이었습니다. 며칠 전 지우는 서연에게 공장 등기 조사를 부탁했었죠.
지우는 사람들 눈을 피해 좁은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뭐 좀 알아냈어? 지우의 목소리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내 말 똑똑히 들어. 내가 인맥 동원해서 대출기로 싹 다 뒤져봤어. 너희 공장 말이야. 지금 40억짜리 개인 채무담보로 잡혀 있어. 근저당권자가 누군지 알아? 네, 신우이 애인이라는 그 깡패 새끼, 태호야. 태호가 바지 사장으로 있는 대부 업체라고. 지우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수첩에 적혀 있던 40억 빚이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이 더욱 흥분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지금 네 시누이 유진이란 년 남편 사망 진단서랑 시부모 위임장 들고 다니고 있어. 공장 명의를 시부모 이름으로 싹 바꾸려고 작업 중이래. 명예 넘어가는 순간 그 40억 빚 핑계로 태혼의 대부업체로 공장 통째로 넘기려는 거야. 너희 부부 사이에 애도 없지? 시부모가 그 공장에 자기네 자본 들어갔다고 우기면 그리고 40억 빚까지 들이밀면 너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빚더미까지 떠안게 생겼다고. 지우의 귓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녀를 그토록 고립시켰던 이유, 학대하고 미친 듯이 몰아세웠던 진짜 이유. 40억의 사채, 15억의 보험금, 그리고 공장. 그들은 도윤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거대한 그물을 던져 지우의 살점 하나까지 뜯어먹을 속셈이었죠. 알았어, 서연아. 고마워. 저 악마 새끼들이 내 피땀을 거저먹게 두지 않을 거야. 지우는 휴대전화를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시퍼런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당장 거실로 쳐들어가 제사상을 엎어버리려 했습니다. 시부모의 멱살을 잡으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서려는 찰나 쾅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철제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마당을 쳐다보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에 하얀 삼배 리본을 묶고 있었습니다. 초췌해 보이려고 화장을 엉망으로 번지게 한 젊은 여자. 지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도윤의 서랍에 숨겨져 있던 룸살롱 여자의 얼굴, 미영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미영의 품에 안긴 아이였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아이 역시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삼백끈을 동여맨 채 불안하게 두리번거렸습니다. 도윤 씨, 어쩌다 우리 모자만 남겨두고 가버린 거야. 미영이 비명을 지르며 재단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바닥에 엎어지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호적에 당당하게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왜 뼈가루가 돼서 누워있는 거야. 아가, 아빠한테 빨리 절해. 그녀의 악다구니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명의 눈동자가 터질 듯 커졌습니다. 경악 섞인 수군거림이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소리야? 도윤이가 밖에서 딴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낳았다고? 애 얼굴 보니까 벌써 4~5살은 돼 보이는데? 본처를 속이고 오랫동안 두 집 살림을 한 거네. 지우는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발에 납덩이라도 매단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이 남자아이의 얼굴에 밝혔습니다. 4살, 임신 기간을 합치면 최소 5년 전부터 저 여자와 몸을 섞었다는 뜻. 5년 전, 그때는 지우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배에 멍이 들도록 과배란 주사를 찔러대던 때,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 고통을 견디던 때, 오직 남편의 핏줄을 이어주겠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는데 눈물을 닦아주며 사랑한다던 남편은 뒤에서 다른 년과 뒹굴며 자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말인가. 죽음보다 더 잔혹한 배신감, 구역질이 났습니다. 사방에서 동정과 조롱이 섞인 눈빛이 쏟아졌습니다. 본처라는 타이틀만 남은 불쌍한 여자. 남편에게 기만당하네 못 낳는 여자의 꼴. 지우는 당장 저 천박한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우연히 시부모와 시누이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낯선 여자가 사생아를 데려오면 기함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 여사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석에 태호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태호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 신호를 받자마자 최 여사는 젓가락을 내팽개치고 달려나갔습니다. 미영의 품에서 아이를 낚아채듯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강씨 집안의 장손 내 핏줄이 여기 있었네 그려. 도윤아 네가 죽어서도 핏줄을 남겨주었구나. 내 손주 이 할미가 걷어주마.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치밀하고 악독하게 짜여진 각본. 지우의 가슴을 찢어놓던 배신감은 증발했습니다. 대신 뼈를 얼어붙게 만드는 깨달음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40억의 빚, 공장명의 변경, 15억의 보험금,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장손의 등장. 이 모든 것은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가로채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내세워 지우를 완벽하게 짓밟고 합법적인 상속권마저 뺏어내려는 그 강무 또한 수작이었습니다. 하얗게 화장을 한 미영은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 종이를 들이밀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모자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 민준이 기본증명서예요. 친부의 강도윤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죠. 도윤 씨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공장 지분은 우리 민준이 미천으로 물려준다고. 15억 보험금도 어르신들 노후 자금이랑 우리 생활비로 쓰라고. 부지 남의 식구가 우리 도윤 씨 핏줄의 밥그릇을 뺏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남의 식구.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지우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재단과 미영 사이에 거대한 장벽처럼 섰습니다. 두 눈은 핏발이 서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주둥이 당장 닥쳐. 이 집안에서 강도윤과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아내는 나 하나야. 어디서 출처도 모를 휴지 쪼가리 들고 와서 15억을 내놓으라고 폐악질이야? 여기서 남의 식구가 대체 누군데?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사기죄로 쳐넣어버리기 전에 미영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가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장 유산을 내놓으라고 악을 썼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침없이 관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장장 7년이라는 시간. 시댁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과배란 주사를 견뎠습니다. 성녀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장례식장 한가운데 들이닥친 내연녀였습니다. 내 남편의 핏줄이라며 공장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요구였죠. 벼랑 끝에 몰린 바로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낯익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소름 돋게 익숙한 소리. 천식 환자의 쌕쌕거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제 남편은 과연 진짜로 죽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끔찍하고도 놀라운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한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매캐한 냄새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 도윤의 영정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시선은 이내 다른 곳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비릿한 주소를 머금은 시어머니, 최 여사, 그리고 그 옆에 선 낯선 여자. 얼굴에 하얗게 화장을 떡칠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 역시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사살배기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죠. 아이는 영정사진을 보며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지우의 7년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정, 공장, 그리고
그녀의 청춘.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저들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불과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건축 자재 공장. 그 옆 조그만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무서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요란한 빗소리가 어둠을 찢어밟힐 듯 했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데웠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였습니다. 요즘 공장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재 대금이 막히기 일쑤였죠. 부부가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밤 10시를 넘겼습니다. 도유는 처마 밑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줄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댔습니다. 깡마른 뒷모습.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는 도윤의 눈빛. 극도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애틋하게 말했습니다. 찌개 다 식겠어요. 어서 들어와서 밥 먹어요. 공장빚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면 돼요. 너무 속 끓이지 마요. 병날까 무서워요. 도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쥐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우를 바라보는 눈동자. 그 속에는 어두운 도피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도윤은 지우의 손을 덥석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미친 듯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몇 초 뒤, 지우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지우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부부가 오랜 세월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 공장 비상금의 전부가 입금된 것입니다. 여보, 갑자기 이 큰 돈을 왜 보내는 거예요? 지우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도유는 아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쉰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당신이 가지고 있어. 비상금으로. 요즘 공장 주변에 험한 놈들이 꼬여. 돈을 같이 두는 건 위험해. 내 말 명심해. 이 돈은 당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을 마친 도유는 차키를 낚아챘습니다. 얇은 비옷을 걸쳤습니다. 거래처에 시멘트를 급하게 넘겨야 해. 강원도 쪽으로 다녀올게. 문 잘 잠그고 먼저 자. 나 기다리지 말고. 지우가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 낡은 트럭은 칠흑 같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처마 밑에 남겨진 지우. 불길한 예감이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서두르던 뒷모습.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적을 찢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윤 씨 보호자 되십니까? 당장 국도 협곡 현장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남편분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낭떠러지로 추락해 전소되었습니다. 새벽에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지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절한 비명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방병원 영안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살 타는 냄새와 소독약 냄새. 지우는 헛구역질을 쏟아냈습니다. 차가운 침대 위, 검게 수처럼 타버린 시신 한 구가 있었습니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끔찍하게 웅크린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흰 천을 부여잡았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시신. 하지만 손목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반쯤 녹아내린 금속 시계.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가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몇 번이나 혼절했습니다.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죽다니. 그것도 저렇게 끔찍하게 죽다니. 경찰이 유품을 건넸습니다. 그을린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윤의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유리는 박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휴대폰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놀랍게도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발신자 표시 제안의 문자. 그 짧은 몇 글자, 지우의 온몸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처리가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공장 옆 작은 집. 매캐한 향 연기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4일 동안 지우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유령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깊게 패인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상복. 지우는 간신히 문상객을 맞이했습니다. 다리는 금방이라도 꺾일 듯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잔혹한 현실이 닥쳤습니다. 피를 나눈 시댁 식구들. 그들의 소름 끼치는 냉대와 통제였습니다. 시부모와 시누이 유진. 그들은 지우를 상주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지우를 따돌렸습니다. 시아버지 강영감,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딸 유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유진은 오빠의 빈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우 부부의 안방과 사무실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통약을 찾으러 안방에 들어간 지우.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유진이 옷장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 그곳에는 공장 부지 등기권리증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뭉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건데요? 지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턱을 치켜들며 쏘아붙였습니다. 새언니, 지금 오빠가 죽어서 집안이 쑥대밭이에요. 언니가 무슨 정신으로 재산을 관리해요? 엄마가 중요 서류는 잃어버리기 전에 챙기라고 하셨어요. 언니는 슬퍼서 제정신 아닐 텐데. 그냥 우리 부모님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잖아요. 유진은 지우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류 뭉치를 품에 안은 채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지우는 억울함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서류들은 저희 부부의 전부예요. 제가 보관하는 게 맞잖아요. 왜 아가씨한테 다 가져가라고 하신 거예요? 곡을 하던 시어머니 최 여사. 지우의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소의 점잖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도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눈이 쏠렸습니다. 최 여사는 지우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썼습니다. 내년이 감히 재산을 운운해? 이번 듯한 공장. 내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세운 거야. 넌 그냥 내 아들 등골 빼먹은 기생충 같은 년이고 장장 7년이나 씨앗 하나 못 품은 성녀 주제에 알도 못 품는 암탉. 내가 꾹 참고 견뎌줬더니 내년이 드센 팔자로 우리 도윤이를 잡아먹어? 밖에서 숫덩이가 돼서 끔찍하게 죽게 만들어? 아이고, 내 새끼야. 저런 악독한 년을 만나서 명을 재촉했니? 철저하게 계산된 통곡 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의 귀를 쇠망치처럼 때렸습니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고, 강 영감네 불쌍해서 어째 며느리가 애도 못 낳는데 아들까지 죽었으니 여자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을 잡아먹은 개지. 독살스러운 말들이 지우의 가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7년의 난임. 그녀는 수많은 모욕을 참아냈습니다. 구역질 나는 한약을 수도 없이 삼켰습니다. 수천만 원 빚을 져가며 시험관 시술을 강행했습니다. 난소가 퉁퉁 붓도록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였죠. 오직 남편의 체면을 위해, 시부모를 공양하기 위해 단 한 번도 대들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시신이 채식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지우를 진흙탕에 처박았습니다. 재산을 강탈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문상객이 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지우는 따가운 시선을 피해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부엌 모퉁이를 도는 순간 담장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를 잃은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들뜨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네. 15억짜리 생명보험 맞죠? 네. 제가 강도윤 씨 친동생 유진이에요. 시스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난달에 오빠가 직접 수익자명에 변경했죠? 부인해서 우리 부모님으로 전부 변경한 거 확실하죠? 장례 끝나면 사망진단서 들고 바로 청구하겠습니다. 지우는 발이 땅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젖은 수건이 떨어졌습니다. 15억 원의 생명보험금. 사고가 나기 불과 한 달 전명의 변경. 왜 도윤이 그런 짓을 한 것일까요? 부부 사이에 비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통사고 직전에 명의를 바꾼 걸까요? 가장 큰 보험금의 수익자에서 아내를 빼버리다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은 죽음을 미리 알았던 걸까? 아니면 시댁 식구들과 모종의 계획을 꾸민 걸까? 혼란스러운 상념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뚜벅뚜벅 다가오는 발소리. 유진의 애인, 태호였습니다.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 장례식장인데도 명품 셔츠를 입고 향수를 뿌리고 나타났습니다. 태호를 보자마자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팔짱을 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태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유진의 허리를 감싸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죽인 지우의 귀에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일은 다 틀림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어르신들한테 그 지우라는 여자 쥐 잡듯이 잡으라고 해. 빨리 공장 포기 각서 받아내라고. 보험금도 곧 떨어질 텐데 여기서 질척거리면 계획 망가져. 그 여자 지금 제정신 아닐 테니까. 멘탈 무너졌을 때 겁먹게 해서 재산 다 토해내게 만들어. 유진이 킥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가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장 유산을 내놓으라고 악을 썼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침없이 관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장장 7년이라는 시간. 시댁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과배란 주사를 견뎠습니다. 성녀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장례식장 한가운데 들이닥친 내연녀였습니다. 내 남편의 핏줄이라며 공장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요구였죠. 벼랑 끝에 몰린 바로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낯익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소름 돋게 익숙한 소리. 천식 환자의 쌕쌕거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제 남편은 과연 진짜로 죽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끔찍하고도 놀라운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한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매캐한 냄새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 도윤의 영정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시선은 이내 다른 곳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비릿한 주소를 머금은 시어머니, 최 여사, 그리고 그 옆에 선 낯선 여자. 얼굴에 하얗게 화장을 떡칠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 역시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사살배기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죠. 아이는 영정사진을 보며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지우의 7년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정, 공장, 그리고 그녀의 청춘.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저들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불과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건축 자재 공장.
그 옆 조그만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무서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요란한 빗소리가 어둠을 찢어 밟힐 듯 했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